원자폭탄의 주요 개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지기 전에 제2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한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었던 매우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904년 4월 22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전체 이름은 율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이지만 그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오펜하이머는 1888년에 미국에 온 독일계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섬유 산업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라 프리드만은 뉴욕에서 태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로버트는 어릴 때부터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프랭크 오펜하이머라는 남동생도 있었는데 프랭크 역시 나중에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센트럴파크 근처 맨해튼의 큰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귀중한 그림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의 생활은 편안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노는 것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돌과 광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뉴욕의 한 광물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빠르게 배웠고 일반 학생들보다 몇 학년을 더 일찍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화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물리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 에너지, 우주, 그리고 자연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했습니다. 1922년 오펜하이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역사와 문학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철학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들도 읽었습니다. 그는 항상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더 많은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1925년에 하버드에서 단 3년 만에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후 그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가서 물리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수학을 사용해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험실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장비를 사용하고 실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극심한 압박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그는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사과에 묻혀서 자신의 선생님인 패트릭 블래킷에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고 이야기의 일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그때 심각한 감정적 위기를 겪었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실험 물리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그는 독일의 그팅겐 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이론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독일 물리학자 막스 보른의 지도 아래 공부했는데 막스 보른은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전자처럼 매우 작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괴팅겐에서 오펜하이머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드워드 텔러를 비롯해 나중에 유명해진 많은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1927년 23세의 나이 그는 물리학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막스 보른과 함께 지금은 본 오펜하이머 근사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분자 내에서 핵은 주변의 전자보다 더 무겁고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핵과 전자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연구할 수 있어서 분자의 움직임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과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해졌는데 분자의 구조와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원리는 많은 과학적 계산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머릿속에는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철학과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서 고대 힌두교 경전, 특히 바가바드 기타를 원어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물리학은 단순히 숫자와 공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물리학을 통해 우주와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은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는 때때로 거만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이 습관은 그의 거의 평생 동안 이어졌고
결국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오펜하이머는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물리학, 화학, 문학, 철학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능과 함께 극심한 감정적 압박과 자신감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공부를 마친 후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하버드와 캘텍에서 일했습니다. 1929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몇 달 동안 캘텍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론 물리학이 아직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미국 과학자들이 원자와 양자역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배우기 위해 유럽으로 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변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버클리에서 뛰어난 학생들과 젊은 물리학자들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함께 모였습니다. 원자에 관한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방사선과 별에 대해서도요. 오펜하이머는 말도 빠르고 생각도 빨랐습니다. 때때로 그의 학생들은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가르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클리는 미국에서 이론 물리학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양전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양전자는 전자와 비슷하지만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 멜바 필립스와도 협력했습니다. 멜바 필립스는 그 당시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여성 물리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35년에 그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인 중양성자가 어떻게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오펜하이머 필립스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이 원자핵이 다른 입자에 부딪힐 때 어떻게 변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과학계에서 점점 더 알려지면서 오펜하이머의 개인적인 삶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당시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주로 폐에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뉴멕시코의 건조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을 마음에 들어해서 목장을 샀습니다. 나중에 뉴멕시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 중반, 그는 진 타틀록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은 정신의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 공산당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정치단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몇 년 동안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연관성이 그를 공격하는 데 이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당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격렬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캐서린 패닝 해리슨, 즉 키티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키티는 생물학과 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11월 오펜하이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름은 피터와 캐서린입니다. 그녀는 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한편 오펜하이머와 진 테틀록은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은 1944년 1월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자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를 둘러싼 세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의 수장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나치들은 자신들이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인종이 우월하다고 믿었고 유대인, 장애인, 정치적 반대자 및 기타 집단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가족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의 위협은 그에게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급여 일부를 유대인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독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파시즘에 맞서 싸우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좌파 단체를 지지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일원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단체의 많은 회원들과 가까웠고 이와 관련된 몇몇 단체에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러한 관계들이 수년 후 자신의 이름을 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많은 나라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1941년에 이르러 유럽의 대부분이
독일의 통제하에 있거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바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유럽의 전쟁에 다시 휘말리기 싫어했지만 이 상황은 12월 7일에 달라졌습니다. 1941년 일본이 갑자기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필리핀과 태평양의 다른 영토들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커져가면서 과학자들이 또 다른 점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나치 독일이 핵분열을 이용해 매우 강력한 신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핵분열은 원자의 핵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할되면 엄청난 에너지와 다른 원자를 분할할 수 있는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1938년 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독일에서 우라늄이 중성자에 맞으면 분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이제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슈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고 그들은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자들은 위험성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연속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당시의 일반적인 폭발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독일과 인근 국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은 나치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까봐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39년 8월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서명했습니다. 편지에는 독일 물리학자들이 우라늄을 이용해 매우 강력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핵 연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심해지고 핵 연구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미국은 자체적인 원자무기 개발에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1942년에 이르러 미국은 거대한 비밀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물리학에 능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과학자를 모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 군장교, 그리고 실험실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서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문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분야에만 능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학, 핵물리학, 폭발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계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캘리포니아에 살던 전직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최대의 비밀 과학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선택한 곳은 오랫동안 사랑해온 뉴멕시코의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1942년이 되자 미국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의 지휘 아래 놓였습니다. 그는 미국 군사본부 건설에도 도움을 준 군사 엔지니어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단일 연구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 퍼진 매우 거대한 비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테네시주 오크리지지에서는 우라늄 235를 얻기 위해 우라늄을 가공하여 한 종류의 원자폭탄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주 햄포드에서는 그곳에서는 대형 원자로를 사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엔리코 페르미가 1942년 12월에 최초에 제어된 핵 연쇄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비밀 연구소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연구를 통합하고 실제 폭탄 설계를 담당할 비밀 연구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연구소의 과학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로브스와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를 연구소 위치로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과 넓은 평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비가 쉽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실험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과학자들의 첫 번째 연구실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옛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1943년 초가 되자 물리학자들이 로스앨러모스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자, 엔지니어,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이곳 전체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편지에는 로스앨러모스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는 산타페에 있는 우체국 사서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편지도 검열되었고 자신들의 일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스앨러모스는 작은 실험실에서 수천 명의 주민이 사는 비밀스러운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맨해튼 프로젝트 전체에서 일한 사람들의 총수는 거의 13만 명에 달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론부를 이끌고 얼마나 많은 핵물질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준 한스 베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텔러도 있었는데 그는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수소폭탄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서버, 존 폰 노이만, 에밀리오 세그레,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많은 물리학자, 화학자, 엔지니어들도 함께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항상 회의에 참석하며 각 그룹의 문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자주 실험실에 직접 가서 폭탄을 만드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과 대화하곤 했습니다. 극심한 업무 때문에 그는 더욱 야위었고 잠도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고 자주 거의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원자폭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핵 연설 반응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비행기가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정확한 시간에 확실히 폭발할 수 있는 폭탄을 어떻게 만들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우라늄 폭탄의 경우 그들은 포신형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 조각의 우라늄을 다른 조각으로 빠르게 밀어넣습니다. 이 두 조각이 합쳐지면 충분한 양의 우라늄이 되어 빠른 핵 연설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폭탄은 리틀보이라고 불렸습니다. 플루토늄 폭탄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팀맨이라고 불리는 포신형 플루토늄 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플루토늄에서 핵 반응이 너무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탄이 전체 위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1944년에 팀맨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폭 설계이라고 불리는 방식에서는 일반 폭약이 플루토늄 코어를 둥글게 둘러싸게 됩니다. 폭약이 동시에 폭발하면 플루토늄을 안쪽으로 압축해서 핵 연쇄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밀어넣게 됩니다.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폭발이 정확히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약간의 지연이 생기면 폭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학자인 존 본 노이만이 폭약의 형태와 배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플루토늄을 어떻게 성형할지, 기폭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코어를 어떻게 고르게 압축할지 연구해야 했습니다. 내폭 설계로 만들어진 폭탄은 팻맨이라고 불렸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리틀보이와 팻맨은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리틀보이의 우라늄 설계를 신뢰해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사용하기 전에 플루토늄 폭탄의 더 복잡한 내폭 설계는 반드시 실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을 준비했습니다. 로스알라모스에서 200마일 이상 떨어진 뉴멕시코의 외딴 사막 지역이 선택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실험을 트리니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시인 존 던의 시와 연관지었습니다. 실험 장치는 다시 가제트라고 불렸습니다. 이 장치는 팻면에 사용될 플루토늄 내폭 설계와 동일합니다. 가제트는 지상 폭발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강철 타워 위에 올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빛, 열, 압력,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 주변에 계측기와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이 얼마나 강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할까봐 걱정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과학자들과 군 장교들은 사막에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오전 5시 29분경 그 장치를 폭발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전체가 태양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이어서 거대한 불덩이와 빠르게 하늘로 치솟는 버섯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충격파는 먼 곳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타워 아래 모래도 녹아 유리 같은 물질인 트리니타이트가 되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약 2만 톤의 TNT와 맞먹었습니다. 임플로전 설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미국이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핵폭발이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몇 년 후에 말하길 그는 폭발을 지켜보면서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되었고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가 이끈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과학적 발견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실험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로스알라모스에서 만든 2개의 원자 폭탄이 일본의 2도시에 사용될 것입니다.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한 후 미국은 전쟁에서 원자 폭탄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유럽에서의 전투는 끝났고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에 사망했으며 나치 독일은 5월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여전히 일본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일본 본토를 침공하는 것이 매우 치열하고 많은 희생을 낳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리틀보이는 로스알라모스에서 만들어진 우라늄 폭탄이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폭발, 열기, 그리고 건물 붕괴로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한 화상, 부상, 그리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며칠, 몇 달 후에도 계속해서 사망했습니다. 단 3일 후 이번엔 플루토늄 폭탄 펜면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만이 전쟁 중에 핵무기로 공격당한 2도시입니다. 로스알라모스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폭탄의 성공을 처음에는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과 후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학 프로젝트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단 몇 초 만에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자신도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혼자서 폭탄 사용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와 군 지도자들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 제작에 자신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947년 그는 버클리를 떠나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일했던 중요한 연구센터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자신의 과학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젊은 물리학자들을 지도하고 과학과 정부에 관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미국 정부의 자문 역할도 계속했습니다. 그는 원자력위원회, 산하 일반자문위원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에서 핵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전쟁 이후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담당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정부가 원자폭탄의 확산을 통제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49년 소련이 자체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더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이용한 것과 달리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펜하이머와 몇몇 과학자들은 이를 즉시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소폭탄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면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지 않고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1952년 11월 미국은 아이비 마이크라고 불리는 최초의 대규모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폭탄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여러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핵 억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념은 간단합니다. 한 나라는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매우 큽니다. 만약 한 명의 지도자나 군 장교가 실수한다면 진정한 승자가 없는 핵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더 강력한 폭탄의 확산에 반대하는 동안 미국의 정치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공산당이나 소련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옛 친구들, 정치기부, 그리고 진 타틀록과의 관계 때문에 오펜하이머의 과거가 다시 들춰졌습니다. 한때 미국의 영웅으로 여겨졌던 과학자는 이제 자국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이를 제2차 적색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친구, 정치단체 혹은 신념 때문에 조사받았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으로 그는 많은 정부 직원과 공인들이 소련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과거 동료들 중 공산당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가 공산당의 일원이었거나 소련의 스파이였다는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를 이끌 때부터 FBI의 감시를 오래도록 받아왔습니다. 1953년 12월 그의 보안인가가 일시적으로 박탈되었습니다. 보안인가란 정부의 기밀 문서를 볼 수 있는 허가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조용히 사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공식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청문회는 1954년에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전 친구들과 정치기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짐 테틀록과의 관계, 그리고 수소폭탄의 신속한 개발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를 상대로 질문한 사람 중 한 명은 그의 옛 동료 에드워드 텔러였습니다. 텔러는 오펜하이머를 배신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다른 사람이 맡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오펜하이머의 보안인가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스파이로 판명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핵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한을 잃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 일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펜하이머는 간첩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인맥과 일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과 정부 내 평판은 분명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존스에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은 바닷가 근처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계속해서 예우를 받았습니다. 1957년 프랑스는 그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962년에는 영국 왕립학회의 외국인 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제2차 적색 공포, 당시의 두려움과 박해가 지나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오펜하이머가 앵리코 페르미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미국 핵과학 분야 최고의 영예 중 하나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가 암살된 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이 오펜하이머의 보안인가를 복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과학과 미국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하게 담배를 피운 탓에 1965년에 인후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67년 2월 18일 프린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2세였고 600명 이상의 과학자, 군장교, 친구, 그리고 이전 동료들이 그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는 세인트 존 근처 바다에 그의 유해를 뿌렸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노벨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중요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양자물리학, 핵과학, 그리고 별에 대한 연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보통 명확하고 구체적인 발견에 수여됩니다. 오펜하이머의 가장 큰 능력은 단순히 자신의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강점은 과학의 여러 분야를 이해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지도 아래 로스알라모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그의 이름이 역사에서 무겁게 남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단축시킨 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그 무기는 수많은 민간인을 죽였고 핵무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더 위험한 폭탄의 개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는 결국 자신의 정부로부터 위험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에너지부는 1954년에 그에게 내려졌던 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그 청문회 과정은 잘못되었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상반된 두 가지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또한 과학적 발견이 그것을 만든 사람조차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